자, 이번에 14번에서 16번 지문에서는 질문 자체가 이 16번 문제를 중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16번과 나시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할게. 자, 먼저 16번의 이 견우의 노래라는 보기를 한번 해석해보자. 자, 견우의 노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시를 어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 이 부분의 기준이 뭔지 우리는 현재 모르기 때문에 글을 계속 읽어나가야겠지. 자, 그 부분을 잇는 공통 분모는 결국 대상의 부재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뭐 이런 거래. 자, 이 부분을 각각 나눌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대. 분류적인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 글을 독해할 수 있어야겠지. 자, 대상의 부재를 견디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이런 게 지금 이 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가 세 번째 줄까지 읽고 너네 생각 속에 있으면 독해 연습을 열심히 잘한 거야. 자, 이별은 견우가 처한 극한적 상황이지만 이 시는 견우가 이별에 얼마나 심도 있게 반응하냐를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별의 의미나 이별을 재규정하고 다가올 재회를 진정한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의 인고를 직녀에게 설득하고 있다. 자, 이 시는 견우가 이별을 얼마나 슬퍼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는데 견우의 이제 이별에 대한 감정에, 이별 자체에 대한 감정에 중점을 두는 시가 아니래.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별을 재규정하고 재회를, 자, 재회를 바라긴 하는 거니까 다시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 자체는 맞네. 그 재회를 진정한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의 인고, 재회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인고를 설득하고 있는 굉장히 성숙한 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괜찮겠지. 그치? 자, 가장 적절한 걸 풀라고 했는데 나시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보자. 자, 나시를 한번 해석해보자. 자, 견우의 노래. 자,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 자,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우리가 진짜 재회해서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지.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자,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던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시를 읽을 때 이렇게 동일한 어미로 계속해서 처리해주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전부 다 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맞니? 즉 지금부터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은 전부 다 뭐니? 시적으로 전부 다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읽으면 되겠네. 지금 견우는 재회를 제대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별과 어떤 물살, 바람, 은한물, 홀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네들은 전부 다 필요한 인고가 되겠지.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한 어떤 인고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대로 얘를 연결시켜주면은 독해를 잘 한 거겠지. 이렇게 되니? 다음. 자, 직녀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돋아나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자, 나는 풀싹 같은 걸 세고 너는 배틀에 북을 놀려. 뭐한 동안? 이별한 동안. 이런 거 해라. 이게 뭐니? 인고라는 거야. 자,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 이게 재회하는 날이겠지. 재회하는 날까지는 나는 암소를 먹이고 너는 비단을 자라. 전부 다 이별한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설득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자, 지금 문제를 보면 16번에 어떤 이거 오롯한 이 자리 A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한 번 더 진행해보고 나서 문제로 갈게. 자,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한다. 자, 밑에 다 쓸게. 이 문장 다시 봐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한대. 어디에? 오롯한 이 자리에. 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오롯한 이 자리의 시적 의미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라고 답해야 되면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는 장소 혹은 공간이라고 대답해줘야 돼. 무조건이야. 자,
이 문항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A는 오롯한 이 자리라는 공간 혹은 장소에 대한 시어이고, 시적 의미로 그냥 여기는 홀문만이 있어야 하는 장소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이런 시어들의 반복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대상들은 사실 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즉, 이 홀몸은 이별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물살이나 바람, 은한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생각해 줘야 돼.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홀몸이나 물살이나 바람이나 은하물이나 어떤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별이라는 이 시어는 오롯한 이 자리는 이별이 있어야 하는 장소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는 이별이 있어야 하는 장소라고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곳이구나, 이게 지금 너네가 이 문제를 풀러가기 전에 해줘야 되는 생각이 되는 거야. 되니? 자, 문제를 풀러가 볼게. 자, 이제 1번 선택지부터 보자. 자, 나의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가 각각의 선택지에 던져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6번, 돌아서는 갈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 공간이다. 자, 나의 A는 이별이 있어야 하는 공간이야. 1번 선택지, 부정적 공간이니? 지금 보기를 생각해볼 때 얘는 이별을 막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 아니야. 이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별을 막 싫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별의 시간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재회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별을 부정적 공간으로 바라본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1번을 지워낼 수 있어야 돼. 푸른 은하물 등의 장애물, 우리는 푸른 은하물이 시적 의미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보자마자 삭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지. 자, 3번 좀 중요한데 3번도 얘기해볼게. 견우가 홀몸으로 현재 상황의 부정성을 역전시키려는 의지를 표출하는 지점이다. 3번 선택지에 이런 질문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3번 선택지에다 끌어볼게. 난 너네가 3번 선택지를 읽고 그런가? 아닌가? 시간을 낭비하기 전에 선택지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견우는 홀몸인가야? 이별했냐고 묻는 거겠지. 그러면 견우 이별했니? 라고 묻는 거야. 맞네. 두 번째 질문, 얘도 해줄 수 있어야 돼. 현재 상황의 부정성을 역전시키려는 의지를 표출하는 지점이다. 한 방에 뚫어나가지 말고 잘라서도 볼 수 있어야 돼. 견우는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가? 이게 나는 너네가 두 번째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다 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3번 선택지는 그냥 애초에 부정성이라는 걸 못 받고 지나가듯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너네한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현재 상황의 부정성은 어떤 선지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얘랑 그럼 겹치게 되지. 보이니? 현재 상황의 부정성을 역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지만 사실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견우는 현재 이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를 너네한테 은근히 요구하는 함정선지가 되는 거야. 이별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설득당할 수 있는데 계속 중심을 잡고 문제를 봐야 돼. 얘는 지금 이별을 오히려 재규정하고 다가올 재회를 진정한 무엇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의 인고를, 즉 이별을 한 이 현실에 견뎌야 하는 것을 설득하고 있다. 즉 이 이별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어떻게 활용하고 인고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의식을 하루 종일 주고 있는 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별은 나쁜 거 아니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선택지들에 넘어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해주고 문제를 풀어야 돼. 4번으로 가자. 물살과 바람이 존재하는 곳이래. 그게 어딘데? 이별이 있는 곳이야. 이별이 있는 곳에는 시적으로 동일한 의미인 물살과 바람이 존재하겠지. 화자가 존재하는 곳이니? 화자는 이별했잖아. 직녀가 없니? 이별했잖아. 답 4번이잖아. 화자도 존재하고 직녀가 없다. 화자 혼자 있다는 거고
물살과 바람이 존재한다. 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별의 공간. 답 4번이지. 이런 식으로 답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거. 3번 같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에 뭐 이런 질문을 던져주면서 4번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나시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어떤 오롯한 이 자리라는 어떤 장소적 시어에 대해서 같은 시어를 묻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시적 의미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복습 잘 해봐봐. 자, 다음에는 17번부터 19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전부 다 할지 아니면 그냥 한두 문제 정도 할지 동영상 길이를 보고 좀 결정을 할게. 일단 질문이 들어온 문제가 17, 18번인데 그리고 19번도 들어갔던 거 다 해야 되나? 자, 얘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 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 혹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18번의 파초우부터 읽어볼게. 자, 파초우는 조지훈 수능에 4번이 나왔었던 엄청 유명한 작가지.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로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자, 이 작품의 화자는 뭐하고 있대? 교감하면서 성찰하는 사람이래. 그렇구나. 그의 이런 교감하면서 성찰하는 이런 태도는 자연과 하나가 되려는 것인 동시에 교감하고 성찰하는 것은 자연과의 합의를 하려는 어떤 합의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어떤 자연 친화적인 혹은 탈속적인 자세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어. 자, 교감 성찰을 통해서 합의라거나 탈속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선택지가 혹시 벌써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라던 고에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송이 구름, 구름의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 자, 우리는 지금 이 표현은 이 시어에 이런 심정을 투영하고 있다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앞에 두 개를 아예 모르지. 그럼 마지막 것만 하나만 보자. 화자는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이 있니? 그렇지. 여기 써 있잖아. 심정을 어떤 자연물에 투영하니? 자연과 교감한다면 투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를 내용일치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나머지는 확인 불가능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맞겠지. 자, 이게 후두기는 소리가 전혀 어우른가 어우러지는지 안 어우러지는지는 이 시어들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 거고,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 자, 얘는 뭐야? 어디서 이게 뭐야? 자연이야, 자연. 왜 이건 무조건 써 있잖아. 그 자연을 떠돌면서 성찰은 되잖아. 그럼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은 무조건 자연이어야 될 거야. 감각적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얘네들이 즉 얘가 자연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딱 봐도 자연이지 얘는 거의 답이 아닐 가능성이 한 90%가 넘는 거야. 이런 애들은 보통 사실상 지워도 상관이 없지만 불안하면 역시 지나가자. 3번 푸른 산,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식이 나타난다. 이런 건 그냥 절대 답이 아니야. 그냥 이제 이런 건 설명 안 할게. 4번. 자,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자, 물소리는 어떤 자연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지. 항상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화자와 자연의 교감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지나가겠지만은 오랜 시간 지속됐다. 두 번째 줄 보면은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자다. 매일매일 뭐 성찰한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게 꼭 안 될 건 없을 것 같지만 지나가보자 라는 거야.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에서 현실에서 벗어난 자연 속에서 운둔하면서도 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음이 드러난다. 자, 이 선택지를 보고 난 너네가 수능 국어가 또 이런 짓을 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뭐니 이거? 딱 이런 짓 해놓은 거야. 어감적 가치 판단을 너네한테 의도하는 거야. 미련이라는, 잘 들어. 자, 미련이라는 키워드와 나의 꿈이라는 것을 연결시킨 선지야. 왜? 나의 꿈은 뭔가 자연 속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속세의 미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너네한테 자의적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지. 우리는 이런 방식이 나오면은 우리의 대응은 늘 이래야 돼. 이 시에서 나의 꿈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냥 이걸 객관적으로 살펴봐야지 이거에 대한 객관성을 잃고 그냥 사람의 꿈이라면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부귀영화 같은 뭐 떼돈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벼슬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이라고 그냥 어감적으로 나오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아예 선택지가 나오면 진짜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의심해주면서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나의 꿈을 먼저 나는 보기에서 찾아보려 그래. 자, 화자는 현재 보기 다시 갔어 우리. 저녁에도 아니 자연과 교감하면서 성찰하려는 태도는 하나가 되려는 것인 동시에 운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자, 이 시적 화자의 꿈이나 태도, 이 시적 화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지향점, 이건 뭐니? 자연과의 합일이지. 혹은 완전한 탈속의 경지에 이르다 정도로 지금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화자의 꿈이 뭔지 추측해 볼 수 있지. 여기까지만 봐도 18번의 답이 5번이라는 게 난 너네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선택지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잘 봐. 그리고 똑같이 따라해 보려고 해야 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푸는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선택지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앞에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뒷부분의 예를 통해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는지 걔를 좀 제발 유심히 봐달라는 거야. 이 사람은 꿈, 미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꿈인가 미련인가 이렇게 자꾸 해석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 질문을 던지는구나. 이 나의 꿈이 이 작품 상황에서 보기를 통했을 때 화자의 꿈, 지향점, 이상 이것은 무엇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건 바로 이 보기를 봤을 때 자연과의 합일이나 탈속의 경지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꿈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현실 속의 꿈에 대한 어떤 미련 쪽으로 해석을 한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구나. 보이니?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파추호 한번 보자. 자, 잘 모르겠지만 나도 파추호가 뭔지 잘 몰라. 하지만 어떤 이제 우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자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면서 쉬리라던고. 그냥 구름이 외롭게 흘러가는데 도대체 어디서 쉬냐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방랑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흘러갔다라는 게 나는 방랑이랑 좀 연결될 수 있고 이 밤 어디서 쉬냐라는 건 방랑하는 자신의 처지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면 그냥 구름 보면서 생각 중이다 이렇게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뭐니? 그냥 시간적 배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자,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하나라. 이거는 어떤 자연과 마주 앉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아. 자, 푸른 산과 마주 앉았는데 그 산은 나에게 매일 봐도 그리운 산인 거야. 즉 자연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오은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이래. 자,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이 있었고 오은 아침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이 있는데 역시 똑같이 이 밤을 어디면서 쉬리라던 거로 나오고 있어. 이 구름도 역시 뭐니?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는 어떤 자신의 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나의 꿈은 보기를 통해서 봤을 때 뭐라고? 자연 속에서의 완전한 탈속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쉬냐라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거나 어떤 합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미련 같은 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늘은 어디서 쉬지 하는 그런 방랑의 느낌을 주고 있는 시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괜찮니? 자, 그 다음 19번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은 좀 맞춰볼게. 사평역에서의 화자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화자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해야겠지. 화자는 이런 시선으로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삶을 견디어내는 사람들의 속내에 주목한다. 화자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계속 보려고 노력해주는 거야. 한 줌의 눈물은 그들을 위해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선물이라 할 수 있대. 화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연민이나 따뜻한 시선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한 줌의 눈물이라고 나와 있네. 자, 1번 A에서 묘사된 소외되고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의 모습. 아마 보기에 써있는 게 거의 똑같이 써있기 때문에 아마 맞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는 넘어가고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삶의 애환을 견디는 것에 대한 화자가 주는 위로라고 할 수 있어. 거의 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선택지가 되겠지. 두 번째, B에서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 자, 여기 보니
속내에 주목하고 있으니까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아마 맞긴 할 거야. 하지만 넘어가 보자. 환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공감했다. 속내에 공감하지 못했다면 눈물도 흘려줄 수 없을 거고 그 속내를 화자가 잘 알아챘으니까 눈물을 흘려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선택지를 만난 거야. 역시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말이 좀 빠르면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문장 다시 한번 꼼꼼하게 씹어보려고 노력해야 돼. 3번 B에서 화자는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준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랬는지 아닌지는 가서 봐야겠지.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는 화자의 의지. 또 나왔어. 뭐가 나왔니? 극복 의지라고. 자, 우리 아까 전에 내가 이전 동영상에서 극복 의지 나오면 어떻게 바라보라 그랬니? 극복 의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반응해야지. 이제는 행동해야지. 이제는 눈치 같은 걸 보지 말아야지. 이런 말들이 의미 있게 튀어나오고 있어야 돼. 이 눈물이 과연 어떤 행위로서의 적극적인 현실 개혁 정신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문학의 개념을 한번 보자. 상황은 대합실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시민들이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화자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뭘 해주고 있어? 속내에 공감해주고 있는 어떤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있어. 그래서 화자는 그 사람들에게 뭘 줘? 한 줌의 눈물을 줘. 자, 이 눈물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의 의미를 가진대. 그럼 이 공감은 역시 연민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까지 전부 다 뭐야? 정서인 거지.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대응 방식으로서의 눈물은 역할이 아예 없는 거잖아. 얘는 그냥 눈물을 흘려서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연민의 정서를 다시 한번 나타낸 건 거잖아. 항상 문학을 바라볼 때 상황과 정서와 어떤 반응 혹은 대응이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다시 보고 정서가 기본적으로 어떤지 한번 보고 그래서 화자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비유된 것을 봤을 때 사실 이것은 의미적으로 공감이기에 다 똑같이 정서구나. 그 이후에 어떤 행위로서의 오늘 행동으로서의 극복 의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혹시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선택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복 의지는 인정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되니? 자, 이렇게 지금 뭐 17번에서 19번 가시를 해석하고 이제 18번, 19번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했는데 한번 한 줌의 눈물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이 시를 빠르게 읽어볼게. 자, 사평역에서 느낀 점 정도가 지금 화자가 각 겪은 상황과 정서가 되겠지. 막차는 오지 않고 유리창마다 난로가 지펴지고 나는 그리웠던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 모두들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대. 얼마나 조용하면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고 표현했겠니? 사람들이 다들 할 말은 많지만 조용히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오래 앓은 기침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지. 자정이 넘으면 낯설은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불러가면서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이런 처지에 공감하고 이런 공감을 해주었다라는 단순한 시가 되는 거야. 사평역에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공감해줬다. 이게 이 시의 끝이라고. 답이잖아. 그치? 자, 이렇게 18번, 19번 문제까지 해봤고 뭐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질문 내가 별표로 왜 쳐놨지? 이게 질문이 있었나? 아무튼 뭐 답만 보면은 이제 가는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까먹었지만 어떤 파초어에 대해서 이전까지와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우면 되고
나는 시상이 전개되면서 사평역에서 굉장히 역동적이었는데 정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정적이지. 그냥 착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맞니? 자, 가는 하강의 이미지,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현실적 관.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눈물을 던져 주었다는 게 이게 던진다는 게 위로 올린다고 해서 상승이 아니야. 그냥 눈물을 여기다 이렇게 던져 주었다. 눈물을 떨구어 주었다. 이거 자체가 어떤 하강의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과거의 순간들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드러난다. 자, 화자는 현재 사평역에서 어떤 과거 순간들에 대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가. 그리고 가시에서는 현재 마주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가. 가을산이었나? 뭐였지? 무슨 산이었지? 아, 그리운 산이네. 자, 맨날 바라봐도 그립대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리움은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 하나는 과거의 순간들이라고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지. 자, 이렇게 이 지문까지 오늘 이렇게 내가 올려줄 테니까 복습해보고 그 이후 지문은 내가 내일이랑 모레 주말 동안 열심히 찍어가지고 올려볼게. 고생했어.